여의도의 유명한 금융 1타 강사 신한은행 IPS 기획부 오건영 부부장님과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오늘 한 달 만에 모셨는데요. 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팬들이 시작 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 네. 실망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얘기하고 부부장님께 들으려고 그냥 넘겼는데요. 그 뉴스 아시죠? 이 8월 고용지표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고민되는 타이밍이 나와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들 휴가 간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온 걸까요? 일단 저도 되게 곤혹스러운 게 제가 저도 금요일 날 밤이죠. 금요일 날 밤에 한 11시 정도였는데 고용지표 이제 나온 거 딱 봤는데 이게 처음에 예상치가 한 37만에서 한 120만, 130만 이렇게 되게 분포가 넓었어요. 예상치가. 네. 최저가 37만인데 이제 최저를 보면서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심 속으로는 컨센서스는 한 75에서 80만이었는데 사실 내심 속으로는 델타 변이도 있고 해서 한 60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몇만 이렇게 23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전 처음에 그 숫자가 이게 오타난 줄 알고 그래서 이거 말고 딴 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일단 뒤로 좀 미루더라도 일단 고용이 너무나 이제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특히 가장 많이 줄어든 게 한 35만 정도 줄어든 게 이제 라찡이나 결국에 이제 여가나 숙박이나 이쪽이 이제 델타 변이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뭐냐면은 아직도 미국에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뇌피셜이니까 저도 이제 되게 그걸 보면서 토요일 일요일 되게 불편했고요. 오늘 여기 나오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떡하지 무슨 얘기 혹시 들을 때 헛소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많은 공상과학을 막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어차피 에피타이저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어떤 로직까지 갔는지 어떤 극단적인 로직까지 가봤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발표된 거의 키는 뭐냐면 고용을 완전 망가졌는데 임금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뒤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일자리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제에 대해 배울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임금이 오르는 원리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노동력을 이제 채용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채용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보다도 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두 여기 있는 3명이 모두 다 일하고 싶은데 3명을 채우고도 사람이 모자란 거죠. 이럴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노동력 공급이 1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100명을 땡긴다면 임금이 지금 상태로 플랫이겠죠. 그대로 유지인데 만약에 시장에 노동력 공급이 100명이 있고 시장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50명이 실업자가 되고 이 사람이 남아돌잖아요. 그럼 당연히 임금이 내려가게 되겠죠. 낮은 임금에도 테이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150명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채우고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채우고도 50명이 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업에서 100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80명만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10명만 지금 테이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숫자를 가정해서 보면 그럼 90명은 뭐 했을까? 90명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일을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하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직 포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생각은 델타 변이 때문이다. 근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던 해석은 사망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런 해석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위드 코로나 얘기까지 나오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이건 조금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물론 당연히 이슈였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델타 변이다라고 하는데 델타 변이만으로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왔어요를 다 설명하기엔 어렵다는 거죠. 사실 처음 여쭤보셨을 때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 이랬으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이러고 끝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과도한 추가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또 주잖아요. 300불 600불 주는데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일을 안 해도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일을 안 해도. 그러면 이게 굳이 일을 할 필요 없이 보조금만 받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정설이었어요. 네. 공화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주장을 했었고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9월 6일 날부터는 더 이상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을 그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들 들죠. 그럼 9월 6일이면 오늘 내일이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쵸. 어제 오늘 이렇게 네. 되니까. 그럼 이제 일자리로 복귀하나? 근데 충격적인 뉴스가 9월 1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어요. 충격적인 뉴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냐면 뉴스 내용이 뭐냐면 이미 6월 달부터 네. 실업수당을 공화당의 주지사인 몇 개 주는요. 20개 주는 이미 6월 달부터 신규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3개월이나 이미 지났네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는 일자리가 늘어야겠죠. 그렇죠. 많이 늘어야겠죠. 네. 지급하고 있는 데보다. 오히려 지급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조금. 거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 정도가 아닌데 조금 더 많이 느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변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신규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이게 과연 일자리로 그렇게 복귀하겠는가? 네. 앞에 이미 3개월 전부터 시작했었던 그 주들을 보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델타 변이 또 이제 기승전 델타 변이를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추가 실업수당을 주는데도 추가 실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이게 결국 일자리로 복귀가 쉽지 않았다는 걸 요번에 한번 보여준 거고 네. 9월 1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그걸 갖다 사실상 증빙을 해준 자료예요. 물론 그 기사가 완벽한 팩트고 모든 걸 다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자 그러면 1번이 델타 변이 2번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로도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달아본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미국이 제일 뜨겁잖아요. 그렇죠. 코인도 뜨겁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임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펙이냐 이런 분들한테 임금을 예를 들어서 15불에서 20불로 시간당 올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네. 그럼 임금 인상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그 일을 테이크하느냐. 근데 일을 안 하고 네. 집에서 코인을 하면 어떨까요? 네.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네. 밈 주식을 하면 네. 어떨까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애플을 산다면 어떨까요? 일을 안 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은 1년 동안 일을 해서 낼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에 뭐 세계에 이제 발을 담그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일을 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다 듣고 네. 일단 상상의 시나리오니까요. 네, 상상의 시나리오니까. 네.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안 하시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고, 친구분들 중에서, 친구분이 아니라 친구들 중에서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이 그냥 이제 퇴직금 받고서 그거 갖고 주식 투자해야겠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주가 이제 3,200 하고 이제 5,000 간다 이 얘기 나올 때는 5,000 가면 저기 주식 해야죠. 그러면 뭐 몇 년 남은 기간 동안 벌 거 다 벌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설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과연 이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게 과연 있을까? 물론 저도 가설로 설명해 본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거는 아마 팩트일 것 같습니다. 임금이 올라갈 때는요.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테이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럴 때 일자리를 테이크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안 팔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니까 김열매 팀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5억 5천에 팔아 10% 올려줄게. 팔아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참 얘기. 그래 그럼 며칠 날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곽대기 팀장님 곽대기 팀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한다면 곽대기 팀장 전화 받았더니 야 그 전화 끊고 6억에 팔아 이러시는 거죠 저한테.
근데 팔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여기 연합인포맥스 국장님이 전화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보니까 부동산으로 써져 있어. 그래서 딱 받으니까 6억 5천에 팔래요. 근데 PD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7억에 팔래요. 자, 그러면 7억까지 올랐죠. 네. 그럼 7억에 팔면 되나요? 안 팔죠. 팔려고 생각해보니까 또 전화가 울려요. 김혜미 팀장님이 말 바꿨어요. 7억 5천이래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네. 핸드폰 4대가 있는데 4대가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 것 같아요. 집값이 올랐잖아요. 안 팔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셋이 다 집이 있는데 다 계속 전화를 받고 있어요. 안 팔고 버티다가 드디어 제가 변절을 했어요. 제가 변절을 해가지고 9억에 팔았다고 쳐요.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두 분은 아직 안 팔고 있어요. 거래량은 줄었죠. 그렇죠. 집값은 올랐죠.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뛰잖아요. 고용이 안 느는데 임금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간 임금, 노동력의 대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테이크하지 않죠. 그럼 왜 저는 집을 안 팔까요? 왜 저는 일자리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쵸. 지금 일자리를 찾아가면 지금의 네. 임금이잖아요. 네. 더 있으면 버티면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일자리를 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예,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을 제가 새로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3번은 자산 가격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자산 가격 때문이다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죠. 네. 4번에 이제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있겠죠.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4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틈새로 네. 좀 발라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고용의 그 질을 좀 발라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던 게 그냥 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빵빵 늘어나 이게 네. 막대 그래프로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결국 뭐냐면 고용의 질이 일시적인 그런 고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응답을 안 했다. 그 4번의 시나리오를 좀 네.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어차피 뭐 시급 뭐 얼마 뭐 12달러 13달러 받았는데 뭐 굳이 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 네. 예를 들어 이왕이면 좀 좋은데 직장 가지고 싶어. 근데 실제로 제조업은 조금 늘잖아요. 그러니까 나 제조업 가서 좀 영속적으로 일하고 싶어. 그냥 파타임으로다 계속 알바 같이 일하지 말고 하는 그런 수요들은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수요가 그 고용을 좀 꺾었을 가능성은 나중에 이제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은 뭐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ADP,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냥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는 이제 고용청에서 나오는 거고, 네.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두 고용 지표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고용으로 복귀하는 게 더 적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곽지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변절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어쩌다 한두 명씩 나온 그 변절자가 만들어낸 게 23만이라는 숫자였던 거겠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간다고 쳐요. 그러면 반대로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임금을 꽤 많이 주기 전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업종이 약간 민감 업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네. 보니까 아직 델타 변이가 창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소식 들리죠. 네.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하고 채용해야겠어 하는데 임금이 너무 비싸요. 그럼 어떨까요? 투자를 접을 수도 그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높아져 버린 임금이 성장이나 투자에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높아져 버린 임금이 경기 민간 관련 섹터에서는 그 성장을 갖다 너무 빠르게 위축시켜 버리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원래 고용이 좋아야 임금이 오르잖아요. 근데 고용이 안 좋은데 임금이 오르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네.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참 엉뚱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자산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금융소득, 저는 불로소득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금융소득이나 이런 금융투자 쪽에서 오히려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네. 시장이 뜨겁다면 계속해서 그럼 일자리로의 복귀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용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고용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양적 완화는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해 드리긴 복잡하니까 좀 생략을 하더라도 양적 완화로 100을 풀게 되면은 뭐 숫자로 발라낼 수는 없습니다만 관문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양적 완화를 풀었을 때 그 돈이 금융시장에 먼저 가서 고여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80만큼은 금융시장에 고여가지고 금융자산의 가격을 늘어올리죠. 20만큼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100이라는 양적 완화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실물경제를 부양해가지고 고용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안 80만큼 가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고용에 타격을 주면 우리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뭐 사람들이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려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렇지. 고용이 늘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 안 해도 그냥 코인 일 안 해도 밈 이러면 되지 않아?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게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용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과연 양적 완화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물론 한 달치만 보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과잉 해석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도 한번 좀 우리가 이제 다들 그냥 신문이나 이제 요즘 이제 그 리포트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아마 이제 다 되게 비슷한 얘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 그 지표를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거든요.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일 날의 뉴스 이미 먼저 실업수당을 갖다가 주지 않는 그 주에서도 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이유들이 뭘까? 그걸 한번 이게 쭉 한번 나열해 보다가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까지 넘어가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고민을 주말에 많이 했었는데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상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네. 굉장히 실제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집값도 올랐고 자산 가격도 네. 다 올랐으니까 네. 우리가 뭐 벼락거지 됐다는 게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산시장에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자산시장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할 여유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올라서 정말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은 벼락거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고용과 관련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면 이 월급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좀 월급 많이 받는 일을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호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이유가 네. 고용 엉망 나왔으니까 당연히 채권 채권 가격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쵸.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네. 1.2, 뭐 6, 5 이렇게 빠지면서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끝나고 보니까 1.3이야. 웬일이야. 네. 네, 그렇게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근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일단 저는 그 채권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게임이고요. 네.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가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써보게 되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설 속에서도 저는 곽지점장님이 되게 중요한 함의라고 저도 그 함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임금이라는 건요.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서 하방 경직성이 제일 강한 자산입니다.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아요. 배당도 한 번 올려주면 낮춰지질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한 번 배당 올려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한대잖아요. 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임금이라는 것도 한 번 올라가잖아요.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면 그때 뭐 허리띠를 졸라매서 뭐 고통 분담하자 이럴 때 IMF 때 이럴 때 이제 임금이 줄어들지 그 외에는 임금이 조금씩은 늘어요. 물론 많이 는다는 뜻은 아닌데 이제 그래서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참 내려오기가 힘든 자산입니다. 그죠? 네. 제가
2달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3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중심의 성장이라는 말씀드렸고 네. 부채 중심의 성장은 미래에 있는 소득을 갖다 앞으로 당겨서 지금 질러버리지만 뒤로 갈수록 그 공백이 생겨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그쵸? 두 번째는 미국 온리 성장이었습니다. 네. 미국만의 성장이 결국에는 달러 강세를 만들고 다른 이머징 국가들을 뒤흔들어 버려서 테이퍼링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말씀드렸어요.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단기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지만 역설적으로는 성장을 짓눌러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쿡 주저앉아 버리죠. 네. 이렇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과거 08년과 11년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부채도 그렇고 미국의 성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셋 다 눈앞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임금은 좀 달라요. 이놈은 좀 달라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밑에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어요. 네. 국제유가가 2012년 13년에는 국제유가가요. 배럴당 125불이었어요. 넘었었죠. 네. 네. 2016년에 25불이 됐어요. 일자 어디 가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우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최근이나 변동성이 좀 줄었지. 에너지 가격은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식품 가격은 얼마든지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빼고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네. 근원 물가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떨어지기가.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임금 상승세가 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임금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때려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거거든요. 네. 80년대 초반에. 그쵸. 그래서 간신히 잡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임금 상승 쪽에서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속도 굉장히 탄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단어가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장을 볼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페드가 돈 주나? 이게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이 나오나? 이게 2번이었죠. 네. 3번은 굳이 곁다리로 하나 치면은 저보단 뒤에 김경환 팀장님 얘기하시겠지만은 중국의 성장이 어떤가? 세 번째죠. 네. 물가 얘기는 일시적.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이 만약에 탄탄하게 올라와 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임금 외에 다른 요인들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갖다가 낮춰주겠지만 네. 일시적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목표치 위로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다면 그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일시적 금방 갚을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금방 갚을게요라고 하면 금방이 얼마나 돼요? 3년 이러면 컨센서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사실은 지금 했던 연준의 말이 테스트를 받겠죠. 저거 옳은 줄 알았더니 페이크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디플레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시장에서의 디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대응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페이크를 쓰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구나 네. 하는 걸 볼 수 있고 사실은 임금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그렇죠.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임금하고 고용하고 네. 물가하고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연관해서 보는 건데 여태까지는 임금이 올라온다,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되게 큰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연준도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는데 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한 4, 5월만 해도요. 이제 연준 부의장 중에 클라리다라는 분이 있어요. 클라리다. 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은 9, 10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have decreased라는 얘기를 했어요.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는 안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연말에도 만약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꺾여 내려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9월이거든요. 그죠? 근데 중고차 값이 네. 떨어지다가 잘하면 말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또 발생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네. 지금 의외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칭이나 그러니까 여행 비용이나 항공이나 이제 이런 여행 비용에서의 물가 상승들도 다 가만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일회성으로 튀어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져 내려오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목재 가격. 그쵸.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격도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전월 대비로 보면 계속 올라가야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전월 대비 올라가는 걸 보는 건데 네. 그게 주춤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철강 가격 같은 거 철강 같은 것도 가격이 좀 흔들리는 부분은 분명히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인들로 봤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임금이라는 건 하방 경직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한 번 밀어 올리잖아요. 아 얘는 조금 우리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준의 일시적이라는 물가 상승이라는 말에서 그 일시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연준도 그러면 이게 이 물가라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시장도 불편해하겠죠. 그렇죠. 네. 시장도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한번 잘 보긴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번 고용이 다들 생각하기로는 테이퍼링 물 건너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업률은 5.2% 떨어졌고 그다음에 임금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내부적인 인플레이션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안 죽었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완전 뒤통수 맞을 게 잘못하면 테이퍼링 안 할 것 같은 분위기 해놓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테이퍼링 딱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카플란이라고 이제 델라스 연은 네. 총재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매파 중에 한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공급 사이드 이슈인데 왜 양쪽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해요. 한번 그냥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네. 들어볼게요. 2015년 16년에 아까 국제 유가가 125불에서 25불로 떨어졌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낮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어요. 네. 그랬더니 한국은행한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한은 총재께서 지금 이제 한은 총재시죠. 연임을 하셨으니까요. 한은 총재께서 하셨던 얘기가 아니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통화 정책으로 금리 내리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나?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네. 거죠. 네. 아니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하락 압력을 어떻게 통화 정책으로 커버하나? 통화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 일 생길 때마다 기준금리 인하하냐? 이 얘기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 16년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1.25까지 금리가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썼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논했을 네. 때 공급 사이드에서 사람들이 물가가 임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동 사이드로 들어가지 않는 공급 사이드 이슈인 거잖아요. 이게 네. 수요 사이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케플란 하는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일자리 늘어날 만큼 늘어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걸 양쪽 하나로 뭘 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발칙한 생각이 만약 맞다면 양쪽 하나라는 게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에 대한 신성함,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디밸류에이션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건 이제 가정이고. 그래서 이제 케플란이 했던 얘기는 공급 사이드 이슈를 양쪽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양쪽 하나는 테이퍼링으로 돼 말아야 된다.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봤을 때 부정적인 게 더 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케플란의 네.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임금의 상승이라는 거는 테이퍼링하고 딱 맞물려 봤었을 때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곽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아마 저는 채팅창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지만 네. 테이퍼링 언제 하는지 그 얘기 들으러 왔는데 네. 시간 계속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끌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속이 너무 보인다. 공상과학 쓰시고 이제 그런 비난의 여지가 굉장히 저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읽으신 것처럼 네. 아니에요. 대부분 칭찬하면서 듣고 계세요. 네. 곽지점장님 표정이 아니요. 이제 그만 좀 하시겠네. 이런 표정이셔서 예. 저도 이제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다들 또 궁금하실 텐데. 테이퍼링에 대한 말씀 좀. 지금 테이퍼링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나면 별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시장 참자 입장에서는. 근데 뭐 지금 이번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밀린 것 같기는 하고 네. 카플란 말빨이 10월 달은 아무래도 안 통할 것 같고 분위기상. 그러면 이제 11월도 촉박하고 그럼 12월이나 1월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하는 그 시장 컨센은 상당히 있는데 의외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치가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해주면 땡겨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매파편을 들 입장은 아닌데 매파편에 계신 분들의 말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고 네. 편을 들긴 좀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이게 제가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잭슨홀 얘기부터 좀 해서 네.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잭슨홀에서 파월 회장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분짜리 연설을 했는데 20분 중에서 15분은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되게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들을 만한 얘기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들 그런 얘기 노려듣는 거 있잖아요. 우리 토익도 보면 이렇게 노려듣잖아요. 네. 노려듣는 거죠. 이제 예스로 답하는 노로 답하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려듣는데 15분이 넘으니까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substantial further progress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제 거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있었을까 해서 딱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물가를 봤을 땐 이미 조건은 충족했다. has met 이라고 얘기해요. 밑의 이제 과거 분사잖아요. 네. met이라는 건 이미 맞췄다 조건을. 네. 물가 쪽에서는 이미 맞췄다.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고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진전이 많이 일어났다. 맞췄다까지는 아닌데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원래는 7월 달 FOMC 때 연내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에 올렸어요. 그게 가장 놀라요. 그럼 파월도 테이퍼링 빨리 하자는 거네? 이거잖아요. 의장도. 네. 다수의 위원들도 테이퍼링을 선호했다고 하고 파월도 그렇게 했대요. 깜짝 놀랐죠. 네.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델타 변이라는 거 이제 만나게 됐고 이 델타 변이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잠시만요. 예. 주의 깊게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carefully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기는 연내 테이퍼링을 지지했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지한다가 아니라 지지했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향후에 이제 델타 변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 영향을 주의 깊게 carefully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답을 안 준 거죠. 네. 그렇죠. 7월에는 지지했었다. 변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carefully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우죠. 왜냐하면 파월이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연내라는 단어를 쓴 게 거기가 처음이에요. 네. 잭슨홀이 처음이에요. 원래 아무 분위기 진짜 아무런 것도 없었을 때 연내라는 단어를 파월이 썼잖아요. 그럼 시장이 그러니까 블라드 이렇게 지역 여는 총재들이 얘기하는 거고 파월이 얘기하는 거 파괴력이 다르죠. 네. 그리고 파월은 약간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동안 왕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근데 거기서 연내라는 걸 던지면 시장이 출렁이겠죠. 네. 근데 거기서 연내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던진 거예요. 나는 원래 연내라고 얘기한 거죠. 연내 테이퍼링을 지지했었다. 네. 이 느낌을 확 준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은 carefully 보겠다. 아직 입장이 정리는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테이퍼링하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고민하지 마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르다.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more stringent라는 표현을 써요. stringent가 강건한, 강한, 엄격한 이런 뜻이거든요. 엄격한 기준, 훨씬 더 어려운 기준을 들이대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에서는 테이퍼링은 되는데 금리 인상은 안 돼. 네. 이런 기준을 들이게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한번 난 연내 인상을 지지했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쇼 이런 건데 뒤에서 carefully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잭슨홀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파월은요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얘기를 시장에 암시를 준 거죠. 네. 그렇죠. 그 말을 안 써도 됐거든요. 네. 아직 고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연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 말을 쓴 거죠. 과거형을 써가지고. 네. 그죠? 기가 막히게 그 말을 갖다 이제 사실 시장한테 교묘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델타 변이가 아주 심하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 얘기가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사실상 시장한테 연내 테이퍼링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잭슨홀 연설에서는 던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다라고 해서 잭슨홀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쳐다보이는 방송을 넘어간 거죠. 네.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요번에 이
고용 지표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고용 지표를 좀 만나게 됐는데 이게 잭슨홀 연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파월이 어떤 걸 끌어냈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끌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이슈가 화두에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아요. 회의할 때 갑자기 다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이런 얘기하면 아우 저 얘기 하지 말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뭐 천천히 하겠다 이걸 떠나서 아예 얘기가 생각도 안 하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일단 화두가 되면 가지고 회의록에 적히면 이건 신경 쓰이게잖아요. 나중에 그쵸. 아무리 천천히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이제는 페드가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든 간에 천천히 하든 늦게 하든 간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금리 인상까지 가는 코스를 보는 거죠. 금리 인상이 어떻게 가냐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나서 테이퍼링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할 때는 네. 2013년도 12월 달에 중순에 FOMC에서 선언을 해요. 14년 1월부터 테이퍼링 들어갈 거라고. 네. 그죠? 그래서 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갑니다. 네. 그때는 월 850억 달러씩 주고 있었거든요. 월 100억 달러씩 줄였어요. 네네. 매번 매달 줄인 게 아니라 매번 FOMC마다 줄였거든요. 네. 매번 FOMC가 45일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게 언제 끝나냐면 10월 말에 끝나요. 850억 달러인데 8번에 끝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0억 달러씩 7번 줄이고 마지막에 150억 달러 한 번에 줄여가지고 8번 코스로 줄인 건데 8번이 45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네. 8개월 만에 끝난 게 아니라 10월 말이 돼서야 10개월이 넘어서야 끝나게 돼요. 네.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테이퍼링이 딱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2014년도 10월 달에 딱 테이퍼링이 끝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양적 완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네. 되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양적 완화는 끝났으니까 테이퍼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때 15년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올린 건 15년도 12월에 올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테이퍼링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눈앞에 보여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테이퍼링의 시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얼마씩 줄이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제임스 블러드가 뭐라고 하냐면 200개씩 줄이재요. 200억 달러씩. 네. 그럼 1200억 달러 주고 있거든요. 네. 네. 6번 만에 줄죠. 그걸 매월 줄이재요. 그럼 몇 개월 걸리죠? 6개월. 6개월이네요. 네.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하면 10, 11, 12, 1, 2, 3 내년 1분기까지 끝내재요. 테이퍼링을.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 금리 인상. 이게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고민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잭슨홀에서. 네. 근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얼마씩 줄이니. 그리고 주기는 매월 줄일 거니 FOMC마다 줄일 거니. 네. 이게 다르죠. FOMC마다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FOMC는 45일에 한 번씩 그냥 줄이는 게 아니에요. 회의에서 더 줄일까? 네. 거의 오케이 하겠죠. 네네. 근데 뭔가 시장이 출렁이고 있으면 잠깐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올 수 있죠. 네. 야, 이번엔 그냥 패스. 가능하죠. 가능하죠. FOMC마다 만약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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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매월 하면 오토파일럿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달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알아서. 네. 결정하든 말든. 왜냐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쓸 수 있는 옵션이 페드가 쓸 수 있는 옵션은 첫째,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 네. 얼마씩 줄일지, 어떤 주기로 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끝난 이후에 어떻게 소통할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네. 그러면 연내 테이퍼링을 하면 시작 시점만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언제 시작하지? 언제 시작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10월에 시작해가지고 매달 100억 달러씩 줄인다고 가정해봐요. 네. FOMC마다. 그럼 내년 말이 돼도 안 끝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12월에 시작했는데 200억 달러씩 줄인다고 해봐요. 음. 매월. 네. 내년 6월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 금리 인상 바로 할 거야. 어느 게 무서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만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옵션들로 시장한테 되게 많이 이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14년도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FOMC에서는 뭘로 조절이 됐냐면 점도표 갖고 조절한 적도 있어요. 금리 인상의 시점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조금씩 늦춰주는 그런 점도표로 표현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데서 의미를 찾기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퍼링의 시점만을 가지고 연준이 시장을 달래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다른 옵션들도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봐요. 요번에 있는 고용 지표를 딱 보면서 첫 번째는 연내 테이퍼링 인상, 그러니까 9월달 테이퍼링 시작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아진 건 맞는데 연내의 가능성은 크게 희석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뱉어낸 걸 갖다가 이미 말로 한 걸 갖고 뒤집기에는 모두가 컨센을 만들기 전에는 네. 이걸 뒤집기가 생각보다는 좀
왜냐하면 페드의 어떤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에도 신뢰 이런 거하고도 좀 만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연내 시작을 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지 않을 수 있죠. 대신에 만약에 테이퍼링의 진행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면 매 FOMC마다 해가지고 150억 달러씩 줄이면 네. 그럼 내년 10월 11월까지 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면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아요. 장기금리는 물가나 성장이나 혹은 연준의 테이퍼링은 장기 국채를 직접 사는 거잖아요. 네. 테이퍼링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네. 이번에 보시면 단기금리 내렸어요. 네. 그렇죠. 곽지점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장기금리가 올랐고 단기금리는 내렸거든요. 왜 내렸을까요? 이번에 고용지표를 바라보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멀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그게 저는 단기금리를 끌어내린 요인이라고 보고요. 장기금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얘기, 야 이거 일시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겠네? 이러면서 장기금리의 하단을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러니까 막 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회자됐던 게 08년도하고 11년도에 네. 원자재 가격발 물가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의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부담이 크다.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그건 일시적이었다. 네. 왜냐하면 성장과 물가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쵸. 성장이 주저앉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참 드물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 끼어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70년대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오일 쇼크만을 기억을 하지만 네. 사실은 임금 통제 정책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버렸던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었지만 그런 가능성에 조금 이제 불을 지펴놓은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엘 에리언이냐 아니면 엘 에리언이라고 이제 저도 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나 니얼 퍼거슨이나 이제 역사학자인데 그분은 경제도 엄청 잘 알아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서머스 이런 분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은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정도인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을 한두 달만 보면서 판단하기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라는 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10월 달에 고용지표 잘 나오고 임금 상승률 줄어들게 되면 아, 죄송해요. 이럴 수도 없죠. 네. 네, 저도 그래서 일단 한 달만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다음에 뭐 나와 하면 9잖아요. 네. 근데 1 다음에 뭐 나올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한 달만은 아직 패턴을 읽을 정도는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걸, 그 피처라는 거를 갖다가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케이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에는 서머스가 있고 또 니얼 퍼거슨이 있지만 한국에는 오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서머스나 이 두 분이 인플레이션을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난 주말에 니얼 퍼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60년대 인플레이션 온다. 네.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서머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네. 자, 우리 한국의 오건영 팀장님께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다. 그 정도 아닐 것 같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임금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런 게 추세적으로 몇 개월 더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금리 사이드에서부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고착화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꺾어낼 때 들어가는 희생이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준도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쓴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물가를 더욱더 자극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가 생겼을 때는 돈을 푼다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민감하게 탁 튀어요. 이미 심리가 잡혀 있을 때는. 그쵸.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는 물가 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김현미 팀장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초토화돼 있을 때는 뭐 경기 부양책 쓴다 이런 거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쵸. 공급 축소 정책 다 이러잖아요. 근데 부부 끌어오를 때는 공급 축소 관련된 뭔가가 이만한 끼미만 보이면 팍 튀어오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그런 저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마치 기름을 뿌리는 것처럼 불이 붙기 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저는 좀 두려운 것 같고요.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60년대나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1945년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물가라는 건 이렇게 되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그죠? 가격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과잉 공급을 해가지고 물가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찾아온 게 대공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를 끌어올리거나 공급을 줄이거나 해야 되거든요. 공급을 줄인 거죠. 2차 세계대전으로. 그죠? 그쵸. 네. 초토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제품들도 다 망가져 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물가 상승 압력은 사실상 확 줄어들어 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금 1온스에 35달러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스트릭트한 통화 정책을 구사했어요.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 금이 없으면 양적 완화 같은 건 상상도 못했던 네. 예,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 돈을 마음대로 풀기가 어렵죠. 그쵸. 이렇게 됐었을 때는 화폐의 가치가 마구 타락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중후반, 그다음에 70년대 초반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기 전에 그때 당시 정책 위반자들이나 중앙은행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요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별거 없어. 에휴, 인플레이션이 오겠어? 20년 동안 안 왔는데. 왜냐하면 45년 이후에 60년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왔으면 1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보질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가까이 그죠?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한 10년 동안 진짜 인플레이션을 오랫동안.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깨달아. 되게 이제 무서운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처럼 이제 되게 방만하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이건 되게 위험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리시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깊은 부채의 늪이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는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미국 중심의 성장이라는 게 결국엔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 떠올라요.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괜찮다. 선진국은 좋고 이머징은 네. 안 좋다. 네. 단기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2015년도 6월 7월에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네. 금리 인상을 직전에 앞두고 아니 사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쵸.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안 그렇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그때 양적 완화 했거든요. 네. 양적 완화 하고 있었어요. 대규모 네. 양적 완화를 네, 그것도 그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런 그레이트 디버전스라고 했었어요. 대분기. 맞아요. 한쪽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쪽은 양적 완화로 돈을 마구 미친 듯이 푸는 이런 대분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럼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유럽, 일본 그리고 선진국 미국이다.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지 않냐. 그때 당시 얘기였어요. 네. 이머징은 초토화되고. 근데 8월 달에 중국이 훅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하고 일본에 이제 그 양적 완화로 풀어놓았던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흘러갔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다 되감겨 나와요. 네. 그럼 시중에 풀어졌었던 유로하고 엔이 되돌려오죠. 그럼 시중에 유로하고 엔이 줄어요. 그럼 유로 값이 뛰고 엔 값이 뛰었겠죠. 이거 어려운 말로 엔 캐리 청산이라고 해요. 진짜 옛날에 나왔고 네. 엔 캐리 청산은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코로나 네. 국면에서. 네. 안전자산 엔화가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 약세, 엔 약세 때문에 뛰던 유럽 주식과 일본 주식이 녹았어요. 9월 달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흔들리냐면 미국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포기해요. 네. 그래서 15년도 12월에 기준금리를 처음 올려요. 미국이. 두 번째는 2018년의 기억입니다. 이거는 보다 비근하게 가까운 때의 기억이라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다겠다라는 얘기를 딱 하자마자 18년도 2월 4일부터 시장이 휘청하면서 흔들렸어요. 전 세계가 흔들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미국은 금방 돌렸어요. 그런데 3, 4월에 터키가 흔들려요. 맞아요. 5, 6월에 브라질이 흔들리고 6, 7월에 인도가 쓰러지고 7, 8월에 한국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도 6월부터 흔들렸고요. 그런데 미국은 독야청청 좋아지면서 18년도 1월달 기록했던 고점을 벗기고 18년도 9월달에 18년 1월에 고점을 벗기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생각했냐면 미국 혼자 하드캐리가 된다. 에이, 아니죠. 전 세계 대차대조표가 글로벌화되면서 다 맞물려 있어요. 미국 투자자들의 대차대조표 자산 사이드에 중국 자산이 없을까요? 그러면 다른 이머징 자산이 초토화되는데 미국 자산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모두 죽고 미국만 살 것이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 4분기에는 미국이 와장창 무너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금리 올린다고 더 우리 평균 아직 그 밑에 있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브라질이 올라요. 코스피는 1900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1900, 이제 뉴욕 증시는 흘렀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1900에서 옆으로 멍해요. 브라질은 오르고. 이건 뭐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성장의 축이 이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럼 네 얘기 아니냐. 그냥 주가만 보면서 파월이 2019년도에 딱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미국의 성장이 탄탄한데 멈추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 내리겠습니다. 아니 미국의 성장이 이렇게 탄탄한데 무슨 소리죠? 미국의 성장은 탄탄하지만 유럽과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미국의 진정한 역풍으로 미국 경기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적 컷이라는 얘기하죠. 인슈어런스 컷. 유명한 단어 나오죠. 그 인슈어런스가 뭐냐면 중국하고 유럽이 흔들려가지고 혹여나 미국이 흔들리는 걸 사전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얘기였죠. 그게 19년도에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머징 죽고 다른 나라 다 죽어도 된다. 미국 혼자 상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혼자의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공조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시지만 SDR이라는 게 있어요. IMF에서 8월 말에 잭슨홀 연설하기 직전에 SDR을 이머징 국가에다가 배급을 해줬거든요. 원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준다고 안 했었어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올해 초부터 진행을 했어요. 올해 3, 4월 G20부터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7월 G20에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8월 말에 IMF에서 지급을 하는데 6,500억 달러 수준의 SDR을 지급을 합니다. SDR 그 SDR 자체가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외환 보유고라고 달러를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이머징한테 흘러들어간 자금이 2,700억 달러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달러가 부족할까 봐 무서운 거죠. 그걸 미리 메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기 전에 옐런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테이퍼링을 하면 이머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SDR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전 세계 국가들한테 뿌려줬고 그거는 사실상 다분히 사실 미국은 그 돈 없어도 살아요. 다분히 이머징 국가들을 갖다가 이제 배려했다라는 표현보다 뭐죠? 이머징 국가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드 이런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뭔가 최근 몇 년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시도할 때 어떤 위험이 있었고 이머징 국가에 타격을 주면 미국도 결국에는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만들진 않고 전후로 계속 미국이 조절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조인 거죠.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서 서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방법도 많다 다양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강해지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착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좀 저는 그래서 성장을 물가보다는 성장을 좀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머스 교수나 퍼거슨 교수와는 다르게 조금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착한 인플레이션이 그분들하고 오건영 부장님께서 내공의 차이가 100대 1이라서 저는 100만 대 1이라서 그분들 제가 감히 논평하기는 어렵고 저도 이제 저기 니얼 퍼거슨 그분 책 보면서 공부했었으니까요. 명작 많아요. 그분 책은.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막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이 분기점들을 잡아내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 사회학자신데 역사학을 하시는데 경제를 또 하셔서 네, 굉장히 깊이가 있으시죠.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오늘 오건영 부부장님 설명 너무 재밌게 잘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이제 지금 고용이 기대를 크게 하회했는데 임금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번 숫자가 또 이렇게 나오면 그 일자리로 안 돌아가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번에는 좀 너무 극단적이었지만 앞으로도 또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양극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도 양극화.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는 것도 섹터별로든 뭐 지역별로든 소득층별로든 굉장히 양극화가 나타나서 평균 숫자는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고용도 계속 안 늘고 애매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테이퍼링 얘기는 계속 할까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은 테이퍼링의 시작 시기보다는 다른 걸로도 선물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죠? 예언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누가 봐도 이거 테이퍼링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주식시장이 하루에 50% 한 방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죠. 훅 주저앉았어요. 물론 이제 상한가 하한가 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처럼 주저앉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10월, 11월에 있는 고용지표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제너럴리 인정할 정도로 와 이거는 뭐 연내한다고 했어도 파월도 예측할 수 없었어.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연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적절한 때 테이퍼링 시도하지 않으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소나기 안에 있는데 현재는 소나기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하다가 오히려 초과상관 태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연준에서 아마 다 체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매파 의원들이 점점 많이 힘을 합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테이퍼링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했었을 때 어김없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표가 크게 아주 크게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연기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뇌피셜인데 그냥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한번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디저트인가요? 디저트로는 에피타이저하고 디저트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이 디저트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바이더 DB라는 게 있어요. 바이더 DB 뭐냐면 주가 빠지면 무조건 사자. 왜냐면 역사를 통해 봤을 때 학습 효과죠. 빠질 때 사야 되더라. 왜냐면 빠질 때 사면 연준이 위에서 밑에서 받쳐주니까 얼마든지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굳이 모두가 그걸 갖다 학습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빠지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 셋이 뺄 이유가 없죠. 아니 어차피 오를 건데 떨어지면 또 오를 텐데 못하러 빼요. 아유 수수료만 나오니까 그냥 갖고 있자. 근데 저희 같은 생각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악재가 터져도 빠지면 들어올 테니까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연준은 테이퍼링을 늦추려면 시장이 빠져야 테이퍼링을 늦춰요. 시장은 연준이 줄 줄 알고 안 빠지고 기다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둘이 심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아빠가 결국엔 줄 줄 알고 사탕 줄 줄 알고 계속 울지 않고 버텨요. 아빠는 애가 울 때 사탕을 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탕을 안 주고 계속 끌려가겠죠. 사탕을 안 준다는 얘기는 선물을 안 주는 거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죠. 그러면 테이퍼링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사실 여기서 실기하는 게 욕먹을 짓 중에 하나죠. 테이퍼링을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시장이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15년 다 대응이 된 거지. 시장은 테이퍼링 해도 충격 안 받을 거라고 준비된 거지요. 15년도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조금만 더 보자고. 신중하자고. 15년도 9월 달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15년도 12월에 했잖아요. 그때 무슨 비난이 나왔냐면 그때 당시 옐런 의장한테 실기했다. 3월이나 6월에 금리 인상 다 예고해놓고서 분위기 좋을 때 그때 했었어야지. 그럼 카드 하나 살려놓은 거 아니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실기했다는 비난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럼 그 기억이 아마
살아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 이번 9월달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기보다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달, 11월달 만약 다 박살나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이제 다 이제 마켓을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베이스 시나리오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돌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제 플랜 B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시나리오라는 거는 연내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어느 정도 이제 선언이 돼 있는 거니까 연내의 가능성은 높다라는데 아직 방점을 두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디펜던시로 보는 게 맞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디저트 완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데이터 디펜던시로 보되 이미 연내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명문화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인정하고 가자. 네. 비싼 디저트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급 디저트를. 네.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앞에서부터 설명 쭉 들으시면 중간과정 학습까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